대한민국이 준비 중인 초월급 미래공중전력, 시청자분들의 요청으로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KF-21 보람에 이은 한국의 새로운 국산 항공기 개발 사업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수송기 개발 사업인데요. 부족한 수송기 전력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라는 발표와 달리 미사일 캐리어, 전자전기 등 지금 당장 한국에게 필요한 여러 형태의 파생기를 만들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여러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 카이가 주장하는 파생형 중 상당수를 쓰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카이의 수송기 사업은 너무 많은 개발비가 소모되며 대당 양산 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한국의 항공기 자주 독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카이의 수송기 사업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송기의 규모가 커지면서 싸늘하던 여론도 점차 수송기 개발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새로운 기체가 떠오르면서 한국이 그동안 항공기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됐습니다. 바로 풍산이 새롭게 개발 중인 활강유도 포탄을 이 수송기에 채용해 한국형 건십을 만들자는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 하늘을 책임질 새로운 국산군용 항공기가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 기체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매체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한국형 건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F-21 보람의 출고식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출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조립했다가 다시 분해했다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한국의 항공기 기술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보도로 오죽하면 카이에서 반박 기사를 내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일각의 보도와 달리 KF-21은 일정대로 무사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KF-21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카이의 후속 사업도 국내 언론들의 눈길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최근 여러 차례 발표된 수송기 사업인데요. 2026년 KF-21 보람의 양산을 시작으로 블록2 개발까지 모든 개발진을 투입해 순수 국산 수송기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공을 들여 키워왔던 자체 기술을 뜻하지 않는 문제로 고급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K2 흑표전차를 개발하고 그 개발 인력을 다른 사업으로 흩어버렸다가 또 다른 여러 문제에 직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전체 개량과 공개된 스펙이 계속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되자 이런 대응에는 미흡해져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다른 나라의 파워팩을 써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확보했던 고급 인력을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됐다면 현재 한국은 세계를 주름잡는 4세대 전차를 한국 기술로 개발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과거부터 한국이 육군 위주의 전투 편제로 이루어졌음에도 개발 환경이 이런 상황인데 다른 진영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군과 해군도 어렵게 고급 인력을 육성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사업이 연속되지 않는다면 이 인력들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어난 무기 체계를 만드는 것은 분명 중요하지만 이 인력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시스템 마련도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항공기 제작 기술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계획으로 고작 수송기를 만드는데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주장처럼 개발하지 않은 사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개발 인력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맞는 것일까요? 한국이 KF-21 이후 새로운 항공기 개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는 것은 이처럼 KF-21 개발에 투입됐던 인원을 수송기 쪽으로 돌려 개발하기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성능도 뛰어난 기체를 개발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입니다. 카이는 지난 5월 수송기 사업을 처음 제안하며 C130J급의 20톤급 터보프롭 전술 수송기를 개발하는데 개발비가 3조 원 소요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파생형을 포함해 100대를 양산할 경우 양산 단가가 900억 정도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C130급의 터보프롭기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예산이라기에는 너무 막대한 규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쌍발 터보팬 수송기 KC390의 개발비가 6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성능은 카이가 발표한 C130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최대 적재 중량 26톤으로 최대 순항 속도인 870km/h에 적재 중량을 20톤이나 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순항 속도 640km/h인 C130을 압도합니다. 심지어 단가도 저렴한데 한 대당 단가가 5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브라질 공군이 KC390을 구입하며 부품과 군수 지원 등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 대당 가격이 1억 1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확실히 KC390과 카이가 제시한 C130급 한국형 수송기를 비교하면 개발비 3조, 대당 단가 900억 원의 한국형 수송기 사업은 누가 봐도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2021년 7월 현재 엠브라에르의 시가총액은 카이가 제시한 개발비 3조 원의 달러 환산액인 26억 달러보다 적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카이의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기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수송기 사업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강화되는 한국형 수송기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색다른 통계조사가 있었습니다. 경력 5년차 이상의 수송기 조종사 10명, 수송장교 10명, 카이 기술자 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한국형 수송기는 어떤 크기로 제작돼야 할지를 묻는 조사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조종사의 44%, 수송장교의 50%, 카이 실무자의 34%가 40톤급 수송기를 한국형 수송기의 적정 규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세 집단 중 오로지 카이 기술진만이 20톤급 수송기 개발을 지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었습니다. 이 통계 결과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수송기 조종사와 수송장교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송기의 스펙인 40톤급을 한국형 수송기의 적정 규모로 봤고, 카이의 기술진은 현실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수송기 스펙을 한국형 수송기의 적정 규모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송기를 만든다면 40톤에 근접하게 개발하는 것이 우리 기술력으로 만들면서 현재 군이 필요로 하는 수송기 전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카이가 제시한 3조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 금액에는 한국형 수송기가 개량되는 비용과 지금 한국군이 원하는 스펙을 포함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처음 카이가 한국형 수송기를 발표했을 때 수송기의 재원은 20톤급 화물을 다룰 수 있는 C130 터보 프로기였습니다. 하지만 공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곧바로 25톤급 터보팬 수송기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놨고, 5월 말에는 C2, KC390 등과 유사한 디자인을 가진 차기 수송기의 모형을 내놓았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쌍발 터보팬 항공기라는 공통점으로 보아 터보 프로기에서 터보팬으로 넘어가겠다는 카이의 단계적인 계획이 실수요자인 공군이 보기에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는 20톤급 수송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공개된 모형과 닮은 KC390이 26톤의 적재 중량을 가졌고, C2가 37.6톤으로 적재 중량을 가졌는데요. 이를 본 항공 관계자들은 카이가 군을 설득해 자신들이 제안한 25톤급 터보팬 수송기를 만들거나 혹은 군의 제안대로 가와사키 C2에 상응하는 전략급 수송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두 수송기 모두와 유사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카이의 입장에서는 처음 개발하는 수송기를 바로 전략 수송기로 만든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수송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급변 사태 시 북한으로의 공수전력 부족입니다. 만약 2차 한국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이 아무리 빠르게 진격한다고 해도 평양 이북까지 가는 데는 수일이 소요됩니다. 반면 북한의 동맹인 중국군의 공수부대는 평양까지 2시간, 국경을 건넜을 때 하루면 평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미연합군이 제공권을 장악해 중국 공수부대의 투입을 차단해도 중국의 기갑부대를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싸워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 진격하는 중국군을 가로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제2 신속대응사단 같은 헬기 강습부대나 다수의 공수부대를 청천강 일대에 투입하는 것뿐이지만 이런 작전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병력이라 할지라도 보병만으로 기갑부대를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기갑 전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높은 중량 탓에 수송이 어려운 K1, A1이나 흑표 같은 주력 전차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수가 가능한 경전차나 강력한 보병 전투차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만약 이조차 없다면 중국군을 막기 위해 투입된 우리 장병들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병을 지원할 수 있는 고성능의 장갑 차량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장갑 차량의 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AS-21 레드백 사양의 K-21 장갑차 추가 양산이 결정됐고 모든 K-21의 레드백 사양 업그레이드가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공수를 통해 레드백만 배치할 수 있다면 유사시 평양 함락까지 청정강을 사수해야 하는 우리 장병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레드백의 무게는 43톤에 달하며 K-21조차 25톤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우리 군이 보유한 C-130은 물론 카이가 제시한 25톤급 수송기조차 레드백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레드백 정도의 장갑차를 실을 수 있는 40톤급 전략 전술 수송기의 배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도 우리 환경에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건십은 지속적인 화력을 지원할 수 있는 특수목적 항공기를 말합니다. 현대 전투기들은 기본적으로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제트기이기 때문에 미사일이나 폭탄을 투하하는 순간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화력 지원이 어렵습니다. 또 전투기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목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조금만 머뭇거려도 순식간에 위치를 벗어나는데요. 그래서 미군의 경우 지상화력 지원이 필요할 때 A-10과 같은 저속 공격기나 A-130 스펙터와 같은 수송기 개조용 건십을 통해 화력을 지원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군에는 건십이 없다 보니 쉽게 연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건십의 원래 의미는 포함입니다. 포함은 말 그대로 포를 장비한 작은 군함을 말합니다. 그 포함의 시작은 1, 2문의 포를 싣고 강을 순찰하는 건보트였습니다. 세네 척 단위로 몰려다니며 도적이나 적군이 강을 건너는 것을 막는 보조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십은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큰 포를 다는데 집중하다 보니 강이나 연안에서밖에 쓸 수 없었기에 제대로 된 배를 상대하기에는 무력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항공기가 등장하면서 건십의 필요성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2차 대전이 시작될 무렵이 되자 모니터함은 경비정으로도 쓰이기 어려운 구식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상대를 맞추는 것은 하늘에서 폭탄을 수직으로 내리꽂는 슈트카와 같은 급강화 폭격기가 나왔고 폭탄을 쏟아붓는 것은 B-25 같은 폭격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이가 포함은 군대에서 다시 쓸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을 훗날의 미 공군인 육군항공대가 바꿨습니다. 육군항공대는 B-25 폭격기를 개조해 M2 브라우닝 기관총과 75mm를 기수에 장착해 지상공격용으로 활용했는데요. 폭탄과 달리 지원이 필요한 아군에게 끊임없이 화력을 제공할 수 있었기에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초기형 건십은 한국전쟁까지 쓰였는데요. 많은 중공군과 북한군이 포탄 세례에 맞아 전멸했습니다.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는데요. 전투기들이 고속의 제트기로 바뀌고 공대공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그저 많은 무장을 탑재한 건십의 생존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군군조차 건십을 운용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육군이 이에 반대했는데요. 당시 미육군은 공군의 항공지원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쏜살같이 달려와주는 것은 좋지만 폭탄 몇 발만 던지고 사라지는 데다 잘못하면 아군까지 통구로 만들어버리는 공중폭격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육군의 요청만으로 공군 조종사들에게 위험한 건십을 조종하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육군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화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하늘의 포병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베트남전에서 활약한 무장헬기입니다. UH-1의 로켓포드와 기관총 등 각종 무장을 달아 지상에서 전투하는 포병을 지원하도록 한 것인데요. 미군은 이 헬기에 건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무장 헬기를 건십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UH-1은 건십이라고 하기에 너무 작고 무장도 빈약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우리 군도 보유하고 있는 대용 수송 헬기 CH-47 치누크를 개조한 ACH-47 건지어 고고였습니다. 40mm 자동 유탄 발사기, 20mm M24 기관포 2문, M2 브라우닝 중기관총 3문, M60 1문, 로켓포드 2개가 달려
달린 이 건십은 미국의 주적이던 베트콩 게릴라들을 말 그대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 군이 아직까지 후기형을 운영하고 있는 AH-1 코브라 공격 헬기가 등장하며 수송 헬기를 이용한 건십은 금세 전장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느리고 공격 헬기보다 무장을 많이 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이유로 본격적인 건십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수송 헬기를 이용한 건십으로 재미를 본 미군은 새로운 발상을 하게 됩니다. 오래 날 수 있고 많은 무장을 실을 수 있는 수송기에 대포를 달고 화력을 쏟아부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미군은 공군에 무지막지한 투자를 하며 압도적인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이는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미군은 구식 C-47, C-119 수송기를 개조해 AC-47, AC-119 건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항공기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미군은 당시 최신 기종이던 C-130 수송기를 개량해 AC-130 건십을 만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건십은 공중에서 105mm 곡사포를 직사로 발사할 수 있으며 각종 폭탄과 30mm 기관포로 막강한 대지 공격력을 가져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전은 물론 걸프전, 이라크전 등 현대 거의 모든 전장에서 활약하며 미 육군의 강력한 화력을 지원하면서 건십은 이미 미 육군의 대표적인 화력 지원기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용성 때문에 새롭게 개발될 한국형 수송기를 건십으로 개조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보다 건십이 필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적성국인 북한은 전 국토의 요새화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온 국토에 갱도와 지하 요새를 건설하고 산마다 벙커를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포병 화력으로는 이들을 정확히 찾아내어 격파하기 어렵고 벙커버스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전폭기는 고작 동네 뒷산 벙커를 파괴하는데 낭비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십처럼 계속 하늘을 장악하고 포탄비를 뿌려줄 수 있는 공중전력이 있다면 우리 육군전력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제공권의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AC-130과 같이 느리고 큰 수송기 개조용 건십은 북한의 방공망으로도 충분히 격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안된 한국형 건십은 이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 방공망의 사거리 바뀐 휴전선 이남에서 북한군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풍산의 유도포탄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풍산이 개발 중인 활강 유도포탄 GGAM은 AC-130이 사용하는 105mm 곡사포보다 훨씬 강력한 155mm 포탄을 사용합니다. 또 지상 발사 시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며 공중에서 압축 공기를 이용할 경우 최대 15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예상대로 150km의 사거리를 가진다면 휴전선 이남에서 북한의 주력 부대를 모두 타격할 수 있으며 우리 육군의 진격에 맞춰 평양이나 그 이북의 적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만약 한국형 수송기가 제대로 개발된다면 사거리 150km급의 155mm 포를 수문이나 장비한 세계 어디에도 없는 괴물건십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수송기의 크기를 생각할 때 각종 지대지 미사일이나 유도폭탄 역시 탑재해 폭격기로도 활용하거나 정찰 드론이나 자폭 드론을 탑재하는 드론 캐리어의 역할을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건십은 과거 포함이 1860년대 초 5년 동안 벌어졌던 남북전쟁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남북전쟁으로 전쟁이 고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무기가 필요해졌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건십입니다. 북군은 재해권을 쥐었음에도 미시시피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남군의 수운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황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포함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건십의 기원인 모니터함입니다. 모니터함은 배에 철갑을 두르고 배 크기보다 훨씬 큰 대포를 달았습니다. 또 일부 모니터함은 회전포탑을 채용해 하나의 포로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포함은 강변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보병들에게 재앙이 됐습니다. 모니터함이 등장해 포탄을 쏟아부었으니 오하열을 맞춰 뭉쳐있던 군인들은 집단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안에 설치된 요새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결국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막강한 화력을 뿜어낼 수 있는 모니터함의 공세에 남군은 미시시피 강의 지배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미시시피 강을 이용해 강을 건넌 그랜트 장군의 부대가 미국 남부를 휩쓸며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건십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알려주는 충격적인 사례가 또 있습니다. 사실 이 포함과 대한민국의 인연은 그리 좋지 않은 무기입니다. 내전을 끝낸 미국이 식민지를 확장하는 과정 중에 벌어졌던 신미양요에서 미군이 포함 2척을 동원해 강화도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건십 때문에 한국은 그동안 닫았던 항구를 열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국내 한국형 건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있는데 우리가 건십을 왜 만드냐라는 주장과 제공권도 제대로 확보도 못하는데 과연 건십을 사용할 수 있겠냐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천년만년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생각보다 강한 공군 전투력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10위의 공군 전투력을 갖고 있고 KF-21이 개발 및 양산되는 2026년 이후에는 6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전투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지형에 맞는 건십을 갖지 못한다면 그 어느 나라도 건십을 개발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무기 개발은 다른 무기 개발의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여러 무기가 융합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얼마 전 한국의 엄청난 차기 국방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극소수의 항공 선진국들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의 청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6세대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의 대표인 F-22와 F-35가 그 이전 세대의 전투기를 압도했던 것처럼 미래 전장을 지배할 무적의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 관계자들 역시 이런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고자 비공개적으로 여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영국과 합작해 6세대 전투기 F-3를 착착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결국 지금까지 감춰두었던 청사진을 차례차례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공군본부가 KF-21을 바탕으로 6세대기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유무인 전투인 무기 복합체계 연구 용역을 발주했음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6세대기가 반드시 가져야 할 능력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KF-21 복자형이 단순히 훈련이나 폭격 같은 다목적 임무뿐 아니라 6세대기의 핵심 기능인 유무인 복합 전투를 염두에 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당장 KF-21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무인 조종을 구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드론 조종사를 추가해 무인기들과 함께 펼치는 것은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조종사는 탑승하거나 혹은 원격 조종만 하는 6세대 전투기의 필수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그동안 부족한 경험과 기술력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는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장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최선두자인 미국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2016년 미군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닷컴은 텍사스주 랜돌프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방장관과의 간담회에 6세대기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재 미국은 미공군 조종사들이 민간 항공사로 많이 유출되어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분석이었는데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도 2017년 미군 전력 현황 보고서에서 미공군이 1,700대가량의 항공기를 운영하지만 조종사는 700명가량, 정비사는 4,000명가량이 각각 부족하다고 공개했는데요. 국방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도 보고서에서 심각한 전투조종사 부족 현상에 직면했다며 기존 조종사들의 유지책과 새로 배출된 조종사들의 신속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폭로가 이어지자 미 공군 장관은 수년 내 1,000명가량의 조종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의회가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연간 6만 달러, 하나 7,100만 원의 추가 수당 지급을 승인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 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능한 조종사들이 전투기 조종사에 지원하기보다 민항기 조종사로 전환해 쉬운 수송기를 선호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항공사가 연달아 파산하며 이런 흐름이 멎었으나 코로나 문제가 해결된다면 결국 인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을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해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고 무인기 자율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전투기의 개발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군집형 무인기, 유무인기 복합체계 개발 등에도 무인기용 자율항법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전술 상황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다수 무인기의 임무를 최적화해 할당하는 기술을 유무인기 복합체계에서 유인기 조종사의 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자율화 기술 등을 연구 중이라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6세대 전투기의 또 다른 핵심 장비인 레이저 무기 역시 상당한 수준의 준비가 갖춰졌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최근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2021에서 6세대 전투기 도입 전에 전력 공백 방지를 위해 레이저 무기를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등 단계적 전력 증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6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km의 속도로 공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알아차렸다고 해도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또 중력 영향 없이 직진하기 때문에 운동력학적 탄도 계산이 불필요한데요. 게다가 수 킬로미터 밖에서 직경 10cm의 표적을 유격하는 초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난해 9월 충남 태안에 있는 국가연 안흥시험장에서 20kW 출력의 레이저빔이 1km 거리에 떨어져 있던 철판 표적을 뚫는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시연에 쓰인 표적은 북한 노동미사일이나 2014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동일한 재질로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에 지금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다면 주변국의 4.5세대 이하 전투기는 감히 우리 전투기에 맞설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적의 탄도탄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 군이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과 함께 운영할 경우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은 지금 미국에 준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주변국들인 중국과 일본 역시 6세대기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2028년, 러시아와 중국은 2035년에 6세대 전투기를 내놓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과 유럽은 5세대 전투기 개발 없이 바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6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6세대 전투기가 갖춰야 할 기술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아직 6세대 전투기에 대한 공식적인 분류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체적인 필수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운영, 극초음속 엔진,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 향상, 고용량 네트워크 기능인데요. 이 중 특히 중요한 것들이 인공지능인데 미래학자들은 전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을 203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조종사처럼 거리나 속도, 방향을 조언하고 경우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45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발표한 시점에 정말로 6세대기를 만들 가능성은 한없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투기 개발은 한 나라가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입니다. 5세대급 전투기가 되겠다며 강한 포부를 드러냈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비싼 폐기물로 전락한 것처럼 전투기 개발은 허세만 있다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 4.5세대기를 만들어 5세대기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바탕으로 6세대기 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닦겠다는 한국의 판단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일각에서는 많은 이들이 KF-21 보라매 사업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F-X 사업은 처음 추진될 무렵부터 찬성과 반대가 극단적으로 엇갈렸던 일이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비용 대비 효과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인데요. 그중 일부에서 KF-X 사업에 돈을 들이느니 KF-21을 양산한 무렵에 등장할 6세대 전투기를 해외 도입하거나 혹은 바로 자체 개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등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마당에 KF-X는 4.5세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 랩터를 아직도 판매하지 않고 있듯이 막 개발된 6세대기를 팔아줄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에 치에 허세로 무기를 만들었다간 유로파이터 타이푼처럼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업그레이드해 최종적으로 스텔스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야말로 전투기 개발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을
지원을 통해 카이가 블록 3를 추진하고 있으며 KF-21 블록 3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저피탐 로급 스텔스기를 목표로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한 가지 사실을 더 유추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소문만 무성하다 여겨졌던 블록 3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4.5세대기로 태어난 KF-21의 추가적인 개량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유무인 복합과 레이저 무기가 적용된 5.5세대기로 진화시키기 위한 블록4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일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형 미사일 캐리어 개발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사일 캐리어는 전술 전력급의 대형 수송기를 다수의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초대형 공격기로 활용하자는 주장인데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전략 폭격기를 보유할 수도 보유할 필요도 없는 우리 공군도 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전쟁사에서 좋은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 세계 최강 공군을 가진 미국이 C-130 수송기를 개조한 미사일 캐리어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미 공군은 C-130 전술수송기와 C-17 전략수송기에서 팔레트와 탄약 시험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팔레트와 탄약은 수송기 후방에 미사일이 장착된 스마트 팔레트를 탑재한 것인데요. 팔레트를 투하하면 미사일이 분리되어 적을 타격하는 박스 안의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1월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는 MC-130J가 모의 팔레트와 탄약 3개를 공수하며 시연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이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캐리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P-8 포세이돈 같은 해상 초계기나 C-130 같은 수송기에 다수의 대형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뒤 적의 방공망 너머에서 적을 쓸어버리겠다는 개념인데요. 올해 들어 논의가 활발해진 한국형 수송기 개발 사업을 본 국내 군사 전문가들 중 일부가 한국형 수송기를 개발해 미사일 캐리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형 수송기를 C-130을 기준으로 개발할 경우 외부 4발, 내부 6발의 하푼 대함 미사일을 장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푼을 대신해 천령 미사일을 장비하면 공대지 미사일 10발을 쏠 수 있는 미사일 캐리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사일 캐리어야말로 급변하는 최근 정세를 고려했을 때 우리 군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무기 체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는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딱 맞을 만큼 매우 혼란한 시기입니다. 냉전이라고 말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치열한 대치가 동북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반도 남쪽 대만 해협에서의 분쟁은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난 10월 1일 중국 공군의 전투부대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했습니다. 이 부대는 조기 경보기 2대와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로 무장한 12대의 폭격기 편제로 20여 대의 항공기로 구성되었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타격 임무 부대의 명백한 공격 편제입니다. 이에 대만 공군이 수십 대의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으나 중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10월 4일까지 4일 동안 총 149대의 항공기를 대만 남방에 투입했습니다. 이는 우리 공군 전력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또 작년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주축으로 한 중국 항모전단은 오키나와 남쪽 바다를 통해 대만 동부를 진입해 대만을 한 바퀴 도는 무력 시위도 감행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자국 영토이니 영해를 항해한다는 명분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에 있는 대만과 중국 사이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수개월 동안 수백 대의 전투기를 보내며 대만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미국이 대만 해협으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을 보내 중국 항모전단에 경고를 한 뒤에야 중국은 겁을 집어먹고 함대 파견과 중간선 침범을 중단했는데요. 이번 도발에서 중국 공군이 대만 해협 사이 중간선이 아니라 방공식별구역 남쪽으로 오고 다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은 무섭지만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싶으니 미국이 경고하지 않은 지역에 공군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정세에 대격변이 일어나는데요. 우선 분노한 미국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연방 3개국과 일본 등 6개국의 세계 항모전단 17척의 대함대를 동원해 남중국해 남방에 위치한 필리핀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분쟁 당사자인 대만의 무기 수출을 확대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 군부 내에서 반미 감정이 폭발 중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자
따라 대만과 중국 사이에 양안 분쟁을 방관하던 동북아 각국 역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10월 4일 유라시아의 절대 강자 러시아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쪽 바렌츠해에서 마하구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 미사일의 수중 발사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잠수함을 이용한 이 실험의 성공으로 러시아는 잠수함 발사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보유를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당국은 10월 3일에 경항모로 개조된 이즈모급 헬기모함에서 F-35B 전투기가 발착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패전 후 첫 항공모함 보유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동북아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미중 대립이 심해지자 한반도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력을 대만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으로 인해 북한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남한 주도의 통일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첫 분리시험이 이뤄진 한국형 천령 공대지 미사일은 사거리 600km, 무게 1.3톤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우리군이 F-15K 전폭기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KPD-350 타우러스 미사일보다 한층 강력한 차세대 무기입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이 영상 적외선 탐색기를 통해 표적에 대한 수직 공격, 다이빙 공격, 공중 폭발, 갱도 공격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대지 미사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천령 역시 그에 준하는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하 관통 능력이 매우 우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타우러스 도입 과정에서 지하 관통자 기술을 이전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이 천령 공대지 미사일에 더해 다른 공대지 미사일을 10여 발이나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캐리어까지 개발된다면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심 시설 타격 능력이 한층 진보할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야 비할 바 없이 약한 재래식 전력을 가진 북한에 신경 쓰느라 수천억을 들여 지하관통 기능이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에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가 아니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미사일 캐리어에 대해서는 낭비를 넘어 망상이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인데요. 차라리 그 돈이면 일본과 중국의 수상함대와 공군 전력을 상대할 공대함, 공대공무장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북한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북한 최대 물주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급격히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붕괴는 그다지 현실성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북한은 소련 붕괴 위기와 영변 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문가들이 김일성의 죽음 이후 시작된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정권이 곧 무너질 것이라 예측했으나 수백만의 아사자가 발생했음에도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붕괴는 일부 통일론자들의 망상에 지나지 않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혁 개방에 성공하며 막대한 자본을 축적한 중국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중국은 강력한 육군을 가진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대한민국과 함께 북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우리를 무시하는 척 북한에 관심 없는 척하며 막대한 물자와 군사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2015년 북한이 서해오도로 날려보냈던 무인기는 중국산이며 북한제 최신 무기의 상당수가 중국제나 중국산 정밀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애당초 반도체는커녕 전선 하나도 제대로 만들기 어려운 북한이 첨단의 순항미사일이나 초음속 미사일 같은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 무기들을 단독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모두 중국이라는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지원이 끊겼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미중 대립 격화, 중국 내부 경제 위기 등으로 중국이 북한의 신경을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극초음속 무기를 만들고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실상은 사실 굉장히 암담합니다. 북한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붕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최대 명절 중 하나인 9월 9일 노동절에 인민들에게 배급을 주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쌀을 공짜로 줄 상황이 안 되니 한 가정당 10kg의 쌀을 시장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지방의 인민들은 이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정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무너질 일은 없지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군은 북한 정권이 크게 흔들리거나 붕괴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군사 전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린 10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변화한 안보 정세에 맞춰 합동군사 전략을 보완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1일 피스메이커 합동상륙작전에서 선보였던 미래군 구조를 다시 한번 선보겠다는 것인데요. 그 해법으로 북에 대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강화하고 합동작전을 위한 합동 4D 작전 지침서 발간을 제시했습니다. 합동 4D 작전은 북한 급변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작게 5015에도 포함된 4단계 작전 개념인데요.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군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북진을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증강해야 할 전력이 공대지 미사일 전력입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 전투기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비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공중에서 대기하며 긴급 대응이 가능한 전투기의 숫자와 그 전투기에 탑재될 공대지 미사일 정도로는 북한의 군단급 부대조차 제대로 제압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국이 발표한 한 사건으로 한국형 미사일 캐리어 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공중 플랫폼은 F-15K 뿐입니다. F-15K는 전장 19.4m, 전폭 13m, 전고 5.6m의 대형 전폭기로 1차 도입부는 최대 추력 29,000파운드의 지휘사의 F-110 터보팬 엔진 2기, 2차 도입부는 마찬가지로 29,000파운드의 플랫 앤 휘트니사의 F-100 터보팬 엔진 2기를 엔진으로 사용합니다. AN/APG-63 레이더, 타이거 아이 탐지 체계를 장비해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아시아 최고의 전투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미국의 주력 전투기였던 만큼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 암람, AGM-65 매버릭 등 각종 미제 미사일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AGM-84H 슬램-ER 미사일을 가장 처음 사용한 전투기이며 유럽 방산회사 타우러스 시스템즈에서 구입한 KPD-350 타우러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능으로 F-15K는 가히 만능 전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한계가 분명합니다. 미국산 전투기다 보니 관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과거 타이거 아이 탐지 체계의 문제를 고쳐보려다 미국에 과도한 감시와 추궁을 당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개량이 상당히 어렵고 또 막대한 비용이 예상됩니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부터 미공군의 F-15EX 사양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나 제작사인 보잉이 제시한 개발 비용이 무려 대당 900억에 육박해 논란이 됐습니다. 900억은 무장과 탐지체계, 교육훈련비를 제한 F-15K 전투기 도입 가격과 거의 같은 금액으로 사실상 새 전투기를 사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후 방사청 발표로 언론 보도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음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F-15J를 운영하던 옆나라 일본이 개량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비쌀지 예측이 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F-15K를 개량하는 동안 F-15K를 대체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만한 항공기는 전무합니다. 그나마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P-A 해상 초계기가 내년부터 도입되어 급한 불을 끈 상황인데요. P-A-는 미국의 최신형 해상 초계기로 2009년 첫 비행을 했고 미군조차 아직 배치가 끝나지 않은 최신형 해상 초계기입니다. 당연히 그 성능 역시 매우 뛰어납니다. 강력한 터보팬 엔진을 바탕으로 P-3C에 비해 거의 200km나 빠른 순항 속도를 자랑하며 9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APY-10 다중 임무 수색 레이더, APS-149 연안 수색 레이더 등 각종 첨단 레이더와 센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무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초계기인지 폭격기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내장 5개, 외장 6개소에 총 11개의 하드 포인트를 탑재해 하푼 같은 대한 미사일이나 슬램-ER과 같은 대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LRASM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LRASM은 미국의 최신형 스텔스 대한 미사일로 개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미국의 최신의 대한 미사일입니다. 현존하는 대한 미사일 중 가장 긴 사거리를 가졌으며 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워 사실상 전투함 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LRASM을 탑재한 P-A-는 E-2D와 같은 조기경보 통제기에 도움을 받을 경우 적함의 레이더 사거리 밖에서 대한 미사일로 적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해군이 도입한 P-ADA에 당장 LRASM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후 미국이 한국에게 LRASM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만 한국이 구매한다면 바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총 6대의 P-ADA 도입이 결정된 상황이고 2022년 1호기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P-ADA가 도입되면 현재 국군 최강의 공대지 미사일인 KPD-350 타우러스는 사용할 수 없어도 F-15K가 사용하는 또 다른 장거리 미사일인 슬래미아를 다수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족하나마 F-15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으니 전력 감소는 피할 수 없으며 공대지 미사일 부족을 위해 개발 중인 천령 공대지 미사일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국산 미사일도 아니고 미군이 사용하지도 않는 미사일을 우리 군의 편의를 위해 미군이 통합시켜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 천령을 통합할 수 있는 국산 전투기를 서둘러 배치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5일 천령 공대지 미사일 분리시험 공개 영상에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F-4 전투기의 천령 미사일을 통합했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아직 우리 군에 다수가 남아있는 F-4 전투기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굉장히 극단적인 과정에 불과합니다. 천령 미사일이 완성될 2020년대 후반이면 F-4 전투기가 아직도 군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KF-21 보라매가 양산되지 않는 한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행히 보라매 개발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첫 출고되어 내년부터 시험 비행을 시작한 KF-21 보라매 전투기는 국산 전투기로서 천령 공대지 미사일을 통합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양산이 확정된 보라매의 수량은 총 120대인데요. 계획대로 보라매가 확보된다면 우리 군은 사거리 600km 천령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2발을 발사할 수 있는 120개의 플랫폼을 추가 확보하게 됩니다. F-15K 역시 F-15EX급으로 개량되어 계속 작전에 투입될 것을 생각하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공중 플랫폼의 수가 지금의 3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정도면 북한의 핵심 시설 정도는 단 한 차례 출격만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등 주변의 군사 강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독침 전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이는 평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의 제한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군에서 항공기 전력을 계산할 때는 소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소티는 비행장에 있던 항공기가 출격해 작전에 투입된 횟수를 말하는데요. 이 소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항시 공중에 있는 전투기만이 실제 전력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물론 북한을 지원할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폭기 180대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만 보면 한국은 마치 진퇴양난이라 할 만한데요. 이 상황의 해법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제시했습니다. 카이는 지난 5월 보라매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 인력을 한국형 수송기 개발에 투입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한국형 수송기의 청사진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발표할 때는 현재 우리 군이 운영 중인 미국산 전술 수송기 C-130보다 살짝 큰 수송기를 만들 것을 시사했는데요. 25톤의 수송량과 100인 이상의 수송량으로 모아 C-130의 동체를 연장하거나 에어버스사의 A400M, 엠브라에르의 KC390 등을 모델로 할 것이라는 추측이 대세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C-130 규모로는 천령 공대지 미사일을 다수 운영하는 미사일 캐리어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 발에 1.3톤에 달하는 천령 공대지 미사일을 양날개와 내부 무장창에 주렁주렁 달기에는 아무래도 약간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카이의 한국형 수송기로는 미사일 캐리어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논란이 거세지자 카이는 수송기 설계안의 크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이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수송기는 터보팬 장착형 탑재 중량 30톤급으로 현재 추세에 맞는 다목적 수송기입니다. C-17의 수송 중량은 77톤이며 가와사키 C2의 탑재 중량은 37.6톤입니다. 만약 정말 우리 수송기가 사형활 엔진을 가와사키 C2도 사용하는 CF6 엔진으로 한다면 한국형 수송기는 C2보다 빠르거나 또는 C2급의 탑재 중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체급이라면 천령 공대지 미사일을 장비하는 것은 물론 각종 항공기로 개량이 가능한데요. 이는 카이가 공개했던 영상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분 정도의 영상에서 C2와 유사한 한국형 수송기는 병력 수송과 제외국 민 보호를 수행하면 물론 공중발사체를 탑재하거나 드론을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체제, 미사일을 장착한 무장형으로 운용되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이 유무인 복합체제와 무장형 수송기인데요. 이는 지난 2015년 다르파가 공개한 시스템 오브 시스템 소시트 체계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소시트는 여러 무기 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적에게 큰 타격을 주는 신개념 전술입니다. 소시트는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저 고성능 무기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군사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설계된 전략입니다. 최근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모자이크 전의 원형이라 할 만한 개념인데요. 고비용 고성능의 무기와 저가형 드론을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소시트의 핵심입니다. 소시트는 고비용 무기와 저비용 무기를 데이터 링크로 묶어 최대 효율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값싸고 효율적인 무기는 소모성 무기를 앞세우고 고비용 성능의 무기는 최소한으로 줄여 작전 효과와 효율을 높이는 전략인데요. 미국 다르파가 제시한 개념 영상을 보면 F-35A와 미사일 캐리어로 개조된 C-130이 저비용 순항 미사일과 무인기로 적의 방공망을 돌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센서 퓨전과 데이터 링크를 통해 모든 임무를 관리할 수 있는 고성능 스텔스기, 대량의 무인기와 미사일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수송기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각종 장비 및 무인기 제조 기술과 고성능 저비용의 미사일 제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F-35A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전투기 보람의 개발 역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투기를 보조할 무인 전투기 가오리-X 역시 준비되어 있고 적을 타격할 순항미사일 역시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C2나 A400N과 같이 유사한 규모의 한국형 수송기만 개발된다면 미국 최고의 싱크탱크가 이상적인 미래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미사일 캐리어를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항공산업은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의 비행기 제작에 성공한 1903년 12월 17일로부터 거의 118년간 성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항공산업은 1953년 제작된 부하로가 처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 계산만으로도 미국과는 50년의 격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미국의 바로 뒤를 쫓아가며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항공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0월 6일 합동참모본부는 사이버, 우주 등 중장기 미래 위협을 포함해 여러 군사 위협에 대응할 군사력의 운용 및 건설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합동군사전략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합동군사전략서는 우리 군이 작전을 기획하고 전력을 확보할 때 기준이 되는 군의 지침서입니다. 쉽게 말해 국방기획을 할 때 참고하는 참고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를 정비한다는 것은 전력계획을 뜯어고치겠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강화하고 대응 전략 및 작전 수행 체계를 보강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방안으로 합동 퍼디 작전 지침서를 발간하고 핵 WMD 대응 전략서를 개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2019년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됐던 3축 체계를 핵 WMD 대응 체계로 변경했습니다. 한마디로 군의 이번 발표는 북의 미사일 역량을 파괴할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지침서를 바꿨다고 전력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이 커져가는 북한의 위협을 말로만 때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군이 도입 중인 장비를 고려하면 군이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끝장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무기가 이번에 다룰 지상 감시 정찰기입니다. 지상 감시 정찰기는 말 그대로 지상을 감시하는 정찰기입니다. 이 무기 체계가 어떤 것이냐면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의 레이더가 하늘이 아니라 땅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대표적인 무기로는 미국의 EA 조인트 스타즈와 영국의 센티널 R1이 있습니다. 이 중 지상감시 정찰기의 시조라 할 만한 항공기는 EA 조인트 스타즈인데요. EA-J 스타즈라고도 불립니다. EA는 길이 44m, 전장 47m, 전고 13m의 대형 군용기입니다. 노스롭 그루먼사가 보잉사 유격기인 보잉 707을 개조해 만들었는데요. 추력이 19,200파운드에 달하는
엔진 4기를 장비한 4발기로서 최대 시속 97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조종 인원을 포함해 20여 명 정도가 탑승해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총 17대가 제작됐고 2000년대에 추력 21,000파운드의 엔진으로 개량해 기동성을 높였습니다. 미국이 E8을 도입한 이유는 소련을 상대하기 위해서인데요.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 소련은 작전기동군 OMG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수만 대의 전차를 여러 OMG로 만들어 공세 종말점이 없는 무한 돌파를 계획했는데요. 미국은 이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소련의 계획대로 작전기동군이 미군을 중심으로 편제된 나토군의 방어선을 돌파할 경우 미군은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전술핵도 사용할 수 없으며 후방을 지키기 위해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결국 패전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공지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소련의 작전기동군이 적의 후방에 직결했을 때 공군과 다연장 로켓 등 각종 화력을 이용해 적을 제압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사거리가 길고 화력이 강한 무기가 있어도 적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무기가 지상감시정찰기의 시조인 E8J 스타즈인 것입니다. E8은 동체 하단 앞부분에 길이 9.1m의 카누형 페어링을 설치하고 그 자리에 APY-3 아이밴드 측시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APY-3는 영상 레이더라고 불리는 합성 개구 레이더 SA와 이동 목표를 표시하는 도플러 레이더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요. E8은 이 레이더를 이용해 250km 이상 떨어진 적의 전차를 탐지하거나 이동 중인 적 기갑 부대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탐지할 수 있는 탐지 영역도 엄청납니다. 고도 10km 상공에서 무려 100만 제곱킬로미터의 전투 지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를 간신히 넘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 한 대만으로도 한반도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에 더해 지상 스테이션 모듈과 실시간으로 교신하며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알 수 있으니 적이 직결하면 바로 폭격을 퍼볼 수 있게 되는데요. E8이 본격적으로 배치된 1990년대에는 소련이 망했기에 본래 목적인 소련 기갑 부대를 상대하진 않았으나 걸프전, 발칸전쟁, 아프간전쟁 등 미국이 참전한 여러 전장에서 크게 활약했습니다. E8이 상공을 감시하면서 미 육군은 절대 기습할 수 없는 무적의 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이 도입하려는 지상감시정찰기는 E8 조인트 스타즈보다 훨씬 강력하고 빠릅니다. 2010년대 이후로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는 심각한 위협을 제거할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전력은 재래식 무기의 화력 위주로 건설되어 있었기에 북한의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하고 감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정찰 자산이 없다면 사전 탐지는커녕 방어 작전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당장 적과 싸울 무기도 없는 판에 감시 정찰 장비를 도입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부족한 감시 정찰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신규 장비의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결과물이 신형 백두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블록 30 등 신형 감시 정찰기의 대거 확충이었고 추가로 도입된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와 군용 사우 위성을 우주궤도에 올리는 425 사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북한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북한 전체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이를 지상작전부대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복합 임무를 수행할 만한 공중 플랫폼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시와 지상 통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조인트 스타즈를 도입하기 위해 지상감시정찰기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1호기를 확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4대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처음에 우리 군은 미국의 E8J 스타즈를 신규 도입하거나 금강정찰기를 지상감시정찰기로 개조하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E8의 모체인 보잉 707은 이미 생산이 중단된 노후 기종이었고 금강정찰기를 개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상 신규 기체를 도입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결론이 나면서 아예 신규 기체를 도입하기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지상감시 정찰기를 제시했습니다. 그중 이에 조인트 스타츠를 만든 노스롭 그루머는 지상감시 정찰기의 원조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IQ4 글로벌 호크 블록 40을 제시했는데요. 유인 항공기가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며 지상 감시 능력이 강화된 신형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도입하고자 하는 지상 감시 정찰기는 지상 감시뿐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지휘 통제소로도 활약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는 우리 군에 그리 적합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보잉 역시 여러 제안을 했는데요. 이 737 PSI처럼 보잉 737을 기반으로 한 신형 지상 감시 정찰기를 도입하거나 연안 감시 레이더 AES를 장비한 P-8 해상 초계기를 추가 도입하라고 제안했는데요. 만약 보잉이 이 737 가격을 40%나 올려받겠다는 갑질을 하지 않았다면 두 선택지 모두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또한 4대의 이 737 PSI와 내년부터 도입될 6대의 P-8A 해상 초계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부품 호환을 위해서라도 보잉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잉이 F-15K 개량과 이 737 추가 도입 사업에 온갖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보잉을 선택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선택지는 레이숑 컨소시엄의 아이스타-K와 IAA사의 G50 기반 감시 정찰기 마스터뿐입니다. 마스터는 조기경보 통제기 2차 사업에서 IA사가 제안한 ELW2085CAW와 같은 걸프스트림 550 비즈니스 제트기 기반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군이 이 기종을 산다면 함께 구매하기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지비가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체는 우리 군의 차기 조기경보 통제기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저렴한 만큼 규모가 작아 제 성능을 내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레이숑 컨소시엄이 제시한 아이스타-K입니다. 아이스타-K는 영국이 개발한 지상감시 정찰기인 센티널 R1의 완전 개량형입니다. 센티널 R1은 캐나다 봉바르디에사의 글로벌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한 쌍발 터보팬 중형기입니다. 전폭 28m, 전장 30m, 전고 8m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43.5톤입니다. 이에 조인트 스타즈에 비해 상당히 작은 크기인데요. 그러나 개발된 시기에 차이가 상당해 조인트 스타즈와의 성능과 비교해도 그리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U2 무인정찰기에도 사용됐던 에이사스2를 개량한 효과적인 SA MTI 시스템을 이용해 강력한 정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센티널 R1을 만들었던 레이시온사, 대한항공, 봉바르디에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이스타-K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아이스타-K의 특장점은 멀티 인텔리전스입니다. 아이스타-K의 히마스 500 레이더는 X밴드 A사 레이더입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 SA, 지상 이동 표적 지시 레이더 GMTI뿐만 아니라 해상 표적을 식별하는 역합성 개구 레이더 ISA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다목적성이 상당합니다. 또 영상정보 이민트에 더해 신호정보 시긴트, 통신정보 코민트 역시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데이터 네트워크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지휘통제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결정적인 장점은 한국군의 데이터 링크 체계에 통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컨소시엄에 대한항공이 참여한 것만 보더라도 레이시오는 한국 방산기업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개발하고 있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DIRCM뿐만 아니라 한국형 데이터 링크 체계인 링크K를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국산 전투기와 국산 공대지 미사일을 효율적으로 지휘 통제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의 기술력 부족으로 개발하지 못해 미국에 의존했던 감시 정찰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진정한 한국형 지휘 통제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